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설비 보존 기능사 필기 기출미 대상 문제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답형 문제입니다. 설비 관리의 기술적 측면인 성능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지문이 나오는데 설비 원가 관리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성능 관리가 아니죠. 원가 관리는 경영 관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비 관리의 기술적 측면인 성능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면 설비 원가 관리를 고르셔야 합니다. 에너지원 중 태양에너지에 속하는 것은 태양에너지는 복사열 에너지입니다. 복사열 에너지입니다. 공사관리에서 퍼트의 계산 절차는 낙관적 시간, 비관적 시간, 전형적 시간에 추정 시간을 사용하여 어떤 분포의 평균치를 구하는가? 베타 분포의 평균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 시간을 구해보면 T는 6분의 A 플러스 4M 플러스 B 해서 A는 낙관적 표준시간, 그 다음에 B는 비관적 표준시간, M은 최빈도 표준시간, 이걸 해서 6으로 나눠주면 이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이 식 자체가 어떤 분포를 말해주냐면 이게 베타 분포입니다. 베타 분포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잘은 모른다 할지라도 퍼트 계산 절차에서 낙관적 시간, 비관적 시간, 전형적 시간에 추정 시간을 사용해서 어떤 분포의 평균치를 구하느냐, 베타 분포의 평균치를 구한다. 만성도수 개선 방법 중 설비나 시스템의 불합리한 현상을 원리 및 원칙에 따라 물리적 성질과 메커니즘을 밝히는 사고방식은, 이것도 달리 깊이 생각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PM 분석인데요. PM 분석이라는 말 자체가 현상, 메커니즘, 분석, 이 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페노메나, 이것이 현상이죠. 메커니즘, 분석.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만성도수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럴 때 설비나 시스템의 불합리한 현상을 원리 및 원칙에 따라서 물리적인 성질과 메커니즘을 밝히는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 이것을 페노메나 메커니즘 애널리시스에서 PM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물음이 나오면 이것은 PM 분석을 묻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설비 보존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아닌 것. 설비 보존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설비 보존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그러면 설비 수리에 투입된 노무비가 감소해야겠죠.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니까. 그런데 지문 중에서 설비 수리에 투입된 노무비가 증가했다. 그러면 그건 기대 효과가 아니죠. 노무비를 감소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거니까요. 내용을 아시겠죠? 그래서 설비 보존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설비의 고장 가능성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효율이 높아져서 설비 수리에 투입되는 노무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할 걸 기대하고 하는 거지, 노무비가 증가할 걸 기대하면서 효과적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라는 거죠. 공구관리의 기능을 계획 단계와 보존 단계로 구분할 때 계획 단계의 기능은, 보존 단계는 실제로 만들어서 수리하는 단계가 보존 단계고요. 현상을 유지하는 거. 그러기 전에, 만들기 전에 설계하고 표준화시키는 것은 생산 이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구관리의 기능을 계획 단계와 보존 단계로 구분할 때 계획 단계의 기능은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설계 및 표준화 단계가 계획 단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설비 보존 조직 중 집중 보존의 장점은, 긴급 작업, 고장, 새로운 작업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집중 보존의 장점입니다. 집중 보존이라는 게 뭐냐? 보존 업무를 전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문 보존 부서가, 즉 수리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가 따로 있어서 모든 보존 업무, 수리 같은 것을 전담하기 때문에 긴급 작업, 고장, 새로운 작업 발생 시 전문 인력이 신속히 투입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품질 개선 활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칸트 차트입니다. 칸트 차트라는 건 뭐냐면 일정 계획입니다. 품질 계획의 관리에 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일정, 여기까지 나오는데 며칠까지, 여기까지 나오는데 며칠까지 해가지고 막대 그룹으로 죄송합니다. 시각화해 가지고서 작업의 시작일과 종료일, 그 다음에 기간의 종속성, 그것을 막대 그룹으로 나타낸 겁니다. 품질 개선 활동 자체보다는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칸트 차트는 일정 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관리에 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정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비 표준에서 일상 보존의 조건, 방법에 대한 표준으로 급유 표준, 청소 표준, 조정 표준 등이 작성되는 표준은 정비 표준입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어떤 것을 다룬다라기보다 일상 보존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그 일상에서 현상을 유지하거나 또는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급유는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씩을 줘야 되고, 청소는 며칠마다 한 번 하고 조정은 며칠마다 해서 미리서 이러한 일상 보존의 조건을 정해두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정비 표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공장 내를 몇 개의 지구로 나누어서 각 지구마다 정비과를 두는 설비관리의 조직은 이게 대상별 조직입니다. 공장마다 하나의 그 섹션처럼 어떤 걸 두는 거죠. 이렇게 1지구, 2지구, 3지구. 그래서 이 대상별로 여기에 맞는 어떤 설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도 여기에 설비가 있을 거고, 이 설비를 여기에 맞는 정비과를 둔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정비과. 그렇게 해서 설비 관리를 조직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1지구는 1지구 설비팀에서 완전히 파악을 하고 완전히 다 수리를 하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대상별 조직이다. 그래서 해당 구역의 설비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비가 운전 시에 발휘하는 성능의 표준이며 주요 치수, 용량 및 능력, 주요 부분의 구조, 재질, 작동에 요하는 전력 등을 표시하는 설비 계열 표준은, 이러한 경우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워딩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성능 표준을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 성능 표준이 답입니다. 설비 성능 표준은 설비가 가동될 때 발휘하는 표준적인 성능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치수, 용량, 능력, 구조, 재질, 전력 등 이러한 모든 사양이나 안전, 운전 효율에 관한 기준이 다 이 성능을 기준으로, 표준적 성능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설비 성능 표준이라고 합니다. 열화 손실이 직선으로 증가하는 경우 1회의 보존비가 100만 원이고 월간 보존 비용이 50만 원이라면 최적 수리 주기는, 직선으로 증가한다라는 말은 비례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비례하기 때문에 월 50만 원씩이 책정되었습니다. 근데 1회 보존비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2달 만에 한 번씩은 보존한다는 얘기잖아요. 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회 수리비를 월 수리비로 나누면 2개월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개월이 최적 수리 주기가 되겠습니다. 부품이 최적 대체법에서 일정 기간 최적 교환 주기가 되어도 파손되지 않은 부품만을 신품과 대체하는 부품 대체 방식은, 이제 부품을 대체할 어떤 적정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부품, B라는 부품, F라는 부품, Z라는 부품, 이런 부품들이 아직 교체가, 고장이 안 나고 교체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얼마 있으면 전부 다 고장이 날 수 있다라든가 열화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기간에 파손되지 않은 부품만을 이렇게 파손되지 않은 그 부품만을 신품과 대체하는 것. 그렇죠. 사전 대체 방식은 맞죠. 고장이 안 나는 데 바꾸니까 개별 사전 대체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경제적인 최적 수리 주기는 열화 손실과 보존비 합이 최소일 때, 여기서 열화 손실이라는 것은 어떤 히트, 즉 열을 받아갖고 이런 말이 아니고 열등. 그러니까 고장은 안 나가지고 지금 쓰고는 있는데 이 부품들이 열등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뭘 가져오냐면은 생산성 저하를 가져와요. 생산성 저하. 그러면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것만큼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당장 가려고 그러면 또 뭐가 들어가요? 보존비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보존비하고 보존비가 들어가면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보존비하고 열화 손실하고의 합이 최소일 때가 바로 최적 수리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수리 주기는 열화 손실과 보존비의 합이 최소일 때, 그때가 수리 주기입니다. 유압장치 내 압력의 변화가 심할 때 액추에이터의 일정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압력이 보상되는 유량 제어 밸브로 사용되는 것은 유량 조정 밸브가 됩니다. 액추에이터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넣어주고 액추에이터가 이제 완전히 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량 조절 밸브가 열려가지고 되돌려서 더 이상 압력이 들어가지 않게 해줘야겠죠. 부족하면 더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유량 조절 밸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량을 제어해서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조절하고 압력 보상형은 압력 변화에도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량 조절 밸브가 되겠습니다. 유압 작동류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급적 인화점이 낮아야 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유압에 기름에 불 붙으면 큰일 나겠죠. 근데 인화점이 낮다라는 것은 한 60도만 가도 불 붙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압 작동류에 불 붙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인화점이 높아야 합니다. 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압 작동류는 화재 발생 시 위험하기 때문에 인화점이 낮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인화점이 높아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작동류가 예를 들면 150도가 가도 불 붙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지. 80도만 돼도 불이 붙어버린다. 그렇게 해서 인화점이 낮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토크에 대한 관성의 비가 커서 응답성이 좋은 반면에 저속에서는 토크 출력 및 회전 속도의 맥동이 커서 정밀한 서버 구간에 적합하지 않은 유압 모터, 기어 모터입니다. 기어 모터는 관성은 크죠. 그래서 즉각적 응답은 빠릅니다. 그러나 토크 출력이 저압으로 내려갈 때는 굉장히 맥동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정밀도를 요구하는 것에서는 기어 모터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관로의 면적을 줄인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하여 비교적 긴 경우의 건축은 이걸 초크라고 하죠. 길게 줄어든다.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초크라고 그러고, 이게 가다가 짧아요. 오리피스죠. 오리피스. 이렇게 짧아요. 요 줄어든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짧은 교축. 이것은 오리피스고, 이와 같이 긴 교축. 이거는 초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의 면적을 줄인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서 비교적 길다. 이 교축이 길다. 그러면은 초크다. 텐덤 실린더를 사용하여 실린더의 램을 전진시켜 높지 않은 압력으로 강력한 압축력을 얻을 수 있는 회로는 증강회로입니다. 강력한 압축력, 이 강함이 증가되었죠. 텐덤 실린더, 텐덤 실린더, 그게 뭐냐면 실린더 두 개를 연결해서 힘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증강회로는 텐덤 실린더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시스템의 공급 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생성하거나 주어진 압력으로 더 큰 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유압 회로입니다.
이게 증강회로입니다. 텔름 실린더라는 것 자체가 두 개의 실린더를 직렬로 연결해 가지고 두 피스톨에 동일한 압력을 가해서 단일 실린보다 큰 압축력을 생성하는 거, 이 증강회로.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이 답에 대한 것은 증강회로가 답입니다. 어큐뮬레이트 설치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큐뮬레이트 추가기죠.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어큐뮬레이트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수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평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큐뮬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설치하며 기름 배출구가 아래로 향하도록 한다. 이는 내부 가스, 질소와 오일이 적절하게 분림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루는 모든 문제는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뭐라고 그랬죠? 문제은행식 시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 내지 5배수 정도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여기 중에서 골라가면서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른다 할지라도 답은 안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로 답을 인식하는 스킵을 했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답을 다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되면 앞으로 돌아가서 단답식을 다시 돌려봐야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설비관리의 기술적 측면인 성능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죠. 원가관리. 이거는 성능관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경영관리 또는 회계관리,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신뢰성, 공장계획, 보존작업, 이건 전부 다 성능과 관계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능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설비 원가관리인데 이것은 경영관리에 속한 것이다. 이 지문들은 전부 다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입니다. 에너지원 중 태양에너지에 속하는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복사열 에너지죠. 태양에너지는 복사열 에너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지구에 도달하는 형태는 태양 복사 에너지, 즉 복사열 에너지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해류 에너지는 바다의 물의 흐름, 그 해류 자체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지열 에너지는 복사열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지구 내부의 열, 핵분열이라든가 이런 에너지에 발생하는 것으로 태양 에너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수에너지, 수력 발전이라든가 하는 물에도 에너지가 있죠. 여기서 태양 에너지에 속하는 것은 하면 태양열 에너지, 복사열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3번입니다. 공사관리에서 PERT, 폴트 계산 절차는 낙관적 시간, 비관적 시간, 전형적 시간의 추정 시간을 사용하여 어떤 분포의 평균치를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베타 분포. 베타 분포의 평균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 분포의 평균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베타 분포의 산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설명을 안 드리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사관리에서 폴트의 계산 절차는 낙관적 시간, 낙관적 시간이라면 2일이면 끝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6일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다. 비관적 시간이라는 것은 낙관적 시간을 2일이라고 합시다. 비관적 6일이 걸려도 못 끝낸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대강 다 끝낸 것이 우리가 보통 3일 만에 끝냈다. 그러면 여기다가 4 곱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6으로 나누는 거. 요렇게 해서 나오는 값.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베타 분포에서 평균치를 구한다고 하죠. 네, 어떻든 여기서 묻는 것은
뭘 물어봤습니까? 평균치를 구하는 것이 어떤 분포로 구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베타 분포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만성로수 개선 방법 중 설비나 시스템의 불합리한 현상을 원리 및 원칙에 따라 물리적 성질과 메커니즘을 밝히는 사고방식은, 여기서도 워딩을 찾아야 합니다. 현상, 메커니즘, 분석. 근데 이제 이게 또 영어로 나왔단 말이에요. 페노메나, 메커니즘, 애널리시스. 그래서 PM 분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답을 외워버리십시오. PM 분석입니다. 그래서 PM 분석은 페노메나, 메커니즘, 애널리시스. 페노메나, 현상, 메커니즘, 분석.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상을 물리적, 화학적 원리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그 발생 메커니즘을 밝혀내서 대책을 수립하는 과학적인 문제 해결 기법이다. 그냥 그렇다 정도 알아두시고 여기서 현상, 메커니즘, 분석 이런 말 나오면 PM 분석이다. 나머지는요. QM, 퀄리티 매니지먼트 애널리시스. 벌써 퀄리티가 뭐예요? 이게 품질 관리죠. 그다음에 FMEA,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고장 모드 영향 분석입니다. 고장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거에서 하는 것이 FMEA이고, FTA는 Fault Analysis, 결함수 분석, 특정 시스템의 고장이나 사고의 잠재적 원인을 논리적 트리 구조로 하향식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 FTA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현상 나오고 물리적 성질, 메커니즘 뭐 이렇게 나오면 PM 분석이다. 조금 더 들어가면 페노메나, 메커니즘, 애널리시스 해가지고 이니셜을 딴 것이다. 5번입니다. 설비 보존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설비 보존을 효과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노무비가 증가하는 것이 기대된다? 노무비가 감소되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비 수리를, 설비 보존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갖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노무비가 감소돼야겠죠. 6번입니다. 공구관리의 기능을 계획 단계와 보존 단계로 나눈다. 계획 단계는 뭡니까? 여기가 생산이라고 보면 생산 이전은 계획 단계고 보존은 생산 이후에 이제 관리하고 수선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눌 때 계획 단계, 요 계획 단계의 기능은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생산되기도 전입니다. 이거는 생산해가지고 수리하는 거고, 이것도 생산해가지고 검사하는 거고, 이것도 생산해가지고 보관하고 대출하는 거니까 요거는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쪽에 속하는 거죠. 보존 단계. 공구의 설계 및 표준화는 여기에 속하는 거죠. 계획 단계죠. 만들지도 않은 상황에서 설계하고 표준화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설비 보존 조직 중 집중 보존의 장점은, 집중 보존의 장점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1번이 정답이죠. 긴급 작업, 고장, 새로운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바로 집중 보존이 되겠습니다. 설비 보존 조직 중 집중 보존. 집중 보존이라는 게 뭐냐? 보존 업무를 전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 생산 라인에서 기술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네가 고치고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전문 부서, 즉 수리만을 담당하는, 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를 둬가지고 거기서 전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작업, 고장, 새로운 작업 발생 시 전문 인력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보존 방식, 이것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품질 개선 활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품질 개선. 칸트 차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이건 일정 관리입니다. 주로. 예.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 공기? 어쨌든 여기서 이거 하고 몇 월 며칠까지는 이거 하고 몇 월 며칠까지는 이거 하고 하는 이러한 일정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레토 차트 관리도 특성 요인들은 품질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칸트 차트는 일정 관리를 주로 하는 것으로 품질 개선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그래서 칸트 차트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 및 진행 상황을 시각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작업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몇 월 며칠 시작해서 몇 월 며칠 날 이 작업을 끝낸다. 뭐 제품이나 기간 종속성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 품질 개선 활동 자체보다는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파레토 차트 관리도 특성 요인들은 모두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 QC 이 7가지 기본 도구에 포함되며 품질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파레토 차트 관리도 특성 요인도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설비 표준에서 일상 보존의 조건, 방법에 대한 표준으로 급유 표준, 청소 표준, 조정 표준 등이 사용되는 표준은 정답은요? 그렇죠. 정비 표준입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며칠마다 급유를 하고 청소하고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미리서 정해준 대로 매뉴얼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비 표준입니다. 수리 표준은 이제 고장이 났을 때 그 부분, 검사를 할 때 어떤 표준으로 작업 표준, 요 세부상으로 들어간 거고 정비 표준은 일반화된 매뉴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 표준은 설비의 성능 유지와 열화 방지. 열화 방지라는 게 뭡니까? 열등화되는 거예요. 교체 안 하고 계속 놔두면 돌아는 가지만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됐죠. 부품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급유하고 청소하고 조이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주기와 방법을 처음부터 정해내는 거 이걸 정비 표준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세부로 들어가서 이제 뭐 수리할 때는 어떤 표준에 따라서 검사할 때는 어떤 표준에 따라서 작업할 때는 어떤 표준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내를 몇 개의 지구로 나눠서 각 지구마다 정비과를 두는 설비관리 조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대상별 조직입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 해가지고 지구별로 여기에 어떤 설비들이 있지 않겠어요? 각각의 1지구 정비되는 요 1지구의 설비만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모든 걸 통틀어서 토탈 관리를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대상별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의 설비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매트리스 조직은 뭐냐? 기능별 조직에다가 대상별 조직을 짬뽕해가지고 장점만을 결합한다 했는데 매우 복잡합니다. 매트리스가 조합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능별로 전문기술별로. 여기서 묶고 있는 것은 지구마다 묶어서 1지구, 2지구 이렇게 하는 것을 대상별 조직이라고 한다. 11번입니다. 설비가 운전 시에 발휘하는 성능의 표준이며 주요 치수, 용량, 능력, 주요 부분의 구조, 재질, 작동에 요하는 전력 등을 표시하는 설비계의 표준은 성능. 그러면 설비 성능 표준이겠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워딩에서 찾으십시오. 설비 성능 표준은 이러한 여러 가지 치수, 용량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가장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 거기다 표준을 놓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설비 성능 표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화 손실이 직선으로 증가한다. 일회의 보존비가 100만 원이다. 월간 보존 비용이 50만 원이다. 최적 수리 기간은 수리 주기는 2개월이죠. 한 번 수선할 때 100만 원 드는데 매월 50만 원씩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2개월에 한 번씩 보존, 수리한다 이 말이죠. 이 보존이라는 말이 수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적 수리 주기는 2개월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부품의 최적 대체법에서 일정 기간 최적 교환 주기가 되어도 파손되지 않는 부품만을 신품과 대체하는 부품 대체 방식은, 그렇죠, 개별 사전 대체 방식입니다. 다른 건 다 고장나서 대체했는데 아직도 A라는 부품, 그 다음에 D라는 부품, F라는 부품, H라는 부품, 이러한 부품들은 아직도 돌아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닳아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제 열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산성이 떨어져요. 또 어느 때인가 갑자기 사고가 난다, 이 부품이 고장이 난다 그러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고장나는 이런 고장나지 않은 이 부품들을 일괄해서 대체해버린 겁니다. 사전에 대체하죠. 개별로 대체하죠. 그래서 개별 사전 대체 방식이 되겠습니다. 각계 대체 방식, 일제 대체 방식, 개별 사후 대체 방식, 여기에 전부 다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가장 경제적인 최적 수리 주기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이죠. 열화 손실과 보존비 합이 최소가 될 때 그때가 최적 수리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화 손실이라는 것은 열등화된다는 말이에요. 아직 고장은 안 났습니다. 돌아는 가고 있어요, 그 부품이.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생산 손실, 고장 비용, 품질 저하 비용 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새로 갈았을 때 부품 그 고장 수리비가 나오겠죠. 교체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열화 생산비 플러스 교체 비용, 요것이 최소가 되는 주기, 이것이 뭡니까? 이 교체 주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수리 보존 주기가 된다. 그래서 수리 보존 주기가 길어지면 보존비는 감소하죠. 돌아는 가니까. 근데 설비가 열등화돼 가지고 고장 손실이 증가하게 돼요. 생산 손실이 증가하게 돼요. 생산성이 낮아져요. 반대로 수리 주기가 짧아지면 고장 손실은 감소하지만 수리비가 증가해요. 보존비가 증가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비용, 보존비와 열화 손실비가 합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경제적으로 가장 최적의 수리 기간이 되겠습니다.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최적 수리 기간은 뭐다? 열화 손실과 보존비 합이 최소일 때입니다. 유압장치 내 압력의 변화가 심할 때 액추에이터의 일정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압력 보상이 되는 유량 제어 밸브로 사용되는 것. 여기서 아예 줘버렸죠. 유량 제어 밸브, 유량 조정 밸브. 똑같은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량을 제어하여 또는 유량을 조정하여 액추에이터, 압축기, 축압기에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모자라는 이제 또 압력이 모자라는 부분 그 채워줘야죠.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항상 축압기에 압력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거, 이것을 유량 조절 밸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들도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퀀스 밸브는 무엇이다, 릴리프 밸브는 무엇이다, 체크 밸브는 무엇이다. 시퀀스 밸브는 순차 밸브죠. 어떤 작업 순서가 되면 그 다음 순서로. 릴리프 밸브는 안전 밸브죠. 일정 압 이상이 되면 압이 나와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기름 탱크로 돌아가죠. 체크 밸브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통과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위는 간데 여기서 1위는 오지 않게, 즉 역류를 방지하는 이 밸브, 이게 바로 체크 밸브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름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유압 작동류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죠.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작아야 합니다. 방청성이 좋아야 합니다. 산화 안정성이 높아야 합니다. 즉 농이 잘 안 슬어야겠죠. 온도에 따라서 묽어졌다, 굳어졌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점도 변화가 적어야 돼요. 그런데 인화점이 낮아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불 붙어버리죠. 그래서 인하점이 높아야 한답니다. 낮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토크에 대한 관성의 비가 커서 응답성이 좋은 반면에 벌써 딱 보면 기어모터죠. 저속에서는 토크 출력 및 회전 속도 맥동이 커서 정밀한 서버 기구에 적합하지 않다. 관성비가 크다. 기어와 기어가 물리니까 관성비가 크겠죠. 관성비가 크다.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좀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소프트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기어와 기어가 물러서 돌아가니까 유압에 비해서 유하지 않죠. 똑똑 끊어지는 거죠. 응답성은 좋습니다. 반면에 저속일 때 토크 출력이나 회전 속도 맥동이 크게 되는 거예요. 맥동이. 맥동이 뭐예요? 압력이 적어졌다 커졌다 이게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그럼 울럭울럭 하겠죠. 그래서 정밀한 서버 기구에는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엇이냐? 기어 모터예요. 정답은 1번 기어 모터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관로의 면적을 줄인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 길다. 비교적 길다. 길면 뭡니까? 초크. 짧으면 오리피스. 그래서 초크는 관로의 면적을 줄인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 비교적 긴 교축장치. 오리피스는 짧은 교축장치. 19번입니다. 탠덤 실린더를 사용하여 실린더 램을 전진시켜 높지 않은 압력으로 강력한 압축력을 얻는다. 인풋은 적은 것 같은데 나온 것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무엇을 한 거죠? 뭘 했습니까? 증강회로가 증가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 압력이 두 개의 실린더를 움직여버린 거예요. 이걸 합쳐버린 거예요.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그게 클 수밖에 없죠. 이게 증강회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강회로는 탠덤 실린더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시스템의 공급 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생성하는데 어떻게 하냐? 주어진 압력으로 더 큰 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유압회로인데 이게 바로 증강회로다. 어떻게 증강을 하냐? 들어가가지고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실린더 두 개로 작동을 시켜보는 게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피스톤이 두 개가 돌아가 버리니까 힘이 증가가 되겠죠. 이게 증강회로란 말이에요. 따라서 높지 않은 압력으로 들어갈 때는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근데 출력된 압력은 높단 말이에요. 높은 압력이 출력된다. 이걸 가리켜 증강회로라고 한다. 정답은 증강회로가 되겠고요. 시퀀스, 무브와 블리드 오프 회로. 블리드 오프 회로는 뭡니까? 유량을 지우기 위해서 펌프에서 나온 유량 일부를 탱크로 되돌려 보내는 회로로서 속도 조절에 사용하는 겁니다. 무브와 회로, 시퀀스 회로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어큐뮬레이트 설치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수평으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수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어큐뮬레이터와 펌프 사이에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큐뮬레이터는 점검 보수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맞죠? 맥동 방지용은 펌프 토출 측에 설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평이 아니고요. 기름 배출구가 아래로 향하기 위해서 질소와 오일은 분리되도록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네, 문제집과 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